타인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순자산과 전체 자산이 같아요. 빚을 상해 본 적이 없어요. 레버리지를 상해 본 적도 없고, 배당금 앞으로 2년 동안 발생할 것 포함해서 3년 동안 생활비 이렇게 미리 확보해두고. 근데 이제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6가지 중에 한 60%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안녕하세요. 파이오족을 하기 전에 2005년도부터 자바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하도급 개발자 생활을 사실 거의 대부분 했는데, 2019년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2020년부터 파이어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45살까지 파이어족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 부자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워낙 일개 개미 같은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좀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이제 사실 돈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뭐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준은 100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100억의 이유가, 자산은 인플레이션만큼은 자동으로 커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갖고 충분히 현대 문명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금액이 100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두 번째는 꼭 그렇지는 않아도 사는 것 자체가 돈 때문에 얽매이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능력이 워낙 좋아서 굳이 여기서 일을 안 해도 다른 데 가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돼 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굳이 꼭 싫어하는 사람하고 꼭 함께 할 필요도 없고, 또 굳이 비율을 맞춰야 될 필요도 없고, 능력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저는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제 액수적인 측면에서 한참 멀었고요. 자동차 경주 게임하면 5, 4, 3, 2, 1 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엑셀 밟고 이제 가는 그런 시작점인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시간은 완전 자유롭게 쓰죠. 제가 지금 직장 생활 안 하다 보니까 간섭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해서 좀 혼자니까 또 이렇게 살고 있지,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이 있으면 또 열심히 직장 생활 하고 있어야 될 그 재산 수준인 것 같아요. 멀었죠, 뭐. 좀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부터 빚을 상해 본 적이 없어요. 레버리지를 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순자산과 전체 자산이 같아요. 대략 8억 5천, 6천 사이? 아마 오늘은 좀 올라서 한 8억 6천 되나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뀌어요. 지금 거의 90% 이상이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면 뭐 하루에 막 1,000만, 2천만 원씩 내려가고 또 올라가기도 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3천만 원에서 한 8억 8, 9천만 원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한 8억 6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른 소득은 전혀 없어요. 이제 오로지 이제 주식 소득만 있는데, 사실 월 현금 흐름은 없어요. 대신에 2년 동안에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생활비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대략 배당금이 세후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1년에 생활비를 3천만 원을 잡거든요. 3년 동안 배당금 앞으로 2년 동안 발생할 것 포함해서 3년 동안 생활비 이렇게 미리 확보해두고, 월 현금 흐름은 없는 대신에 패시브 투자를 하는데, 분기, 반기, 연간 이렇게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요. 그때 차익이 발생하면은 그때 이제 차익금을 빼놓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생활비로 빼놓고, 생활비가 충분하다 싶으면 그건 재투자로 들어가고요. 그래도 배당 소득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달은 4월 달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한국은 거의 대부분 4월 달에 지급이 돼서 4월 달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2020년 1월부터 파이어족을 해서 지금까지 3억 정도 넘게 벌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파이어족을 시작할 때 6억 3천만 원 갖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8억 6천만 원 정도 되면 이제 2억 3천만 원이 늘어났고, 거기에 최소한 생활비 1억 정도는 썼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거 다 합하면 3억이 좀 넘는 수익을 냈는데, 그래서 그 어디 가서 얘기하기에는 세전 억대 연봉자만큼 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포트폴리오 구성은 국내 비중이 한 60% 되고요. 해외 비중이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는 기타 투자예요. 그래서 기타 투자하면은 그냥 주식 외 모든 것. 그래서 그냥 뭐 채권, 지금 채권 가진 건 없는데 뭐 채권이 있다면 채권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금하고 은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격을 나눠요. 액티브, 패시브 이렇게 나누는데, 패시브 같은 경우는 그냥 알고리즘이에요. 예를 들어 저평가 종목을 추출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다 뽑아냅니다. 200개 종목씩 막 뽑아내서 동시에 투자를 하고, 이제 개별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몰라요. 알 수도 없죠. 200개를 뭐 분석할 수도 없고. 근데 이런 걸 이제 패시브 형태라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액티브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개별 종목,
기업들, 그냥 삼성전자 이런 개별 종목에 이렇게 또 따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패시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막 추출이 되면 제가 사고 싶은 기업을 못 사요. 이거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연구를 하다가 액티브 스타일로 개별 종목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액티브 같은 경우는 제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상한 취급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제 데이터를 흘러가는 걸 보면. 근데 뭐냐면 정말 막 공포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막 신용이 막 쓸려 나가고, 그러니까 뭐 9시 되면 반 되면 나가고 10시 되면 반 되면 또 나가고 12시 되면 또 2시 되면 또 나가고, 이게 몇 날 며칠 막 시장이 엄청 폭락을 하거든요. 아, 이제 좀 사도 될까? 라고 할 때가 사실 진짜 대부분 쌀 때예요. 그때가 최근에 예를 들면 배터리가 이제 과열돼서 빵 터진 거죠. 이제 뭐 배터리 2차전지 다 내렸죠. 사실 이럴 때 정말 시장이 어렵고, 그러니까 뭐 기업 가치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통 전문가들도 때 얘기를 할 때 이거 왜 빠져요 물어보면은 그냥 좀 시장이 다 내려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개별 종목 선정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근데 이제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시장 평균 대비가 한 이 정도 선인데 아무 이유 없이 훨씬 밑에까지 빠져 있다. 시장이 조금만 좋아져도 얘는 평균적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시장 평균치하고 심각하게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그 종목의 현재 상태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여러 개를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대신에 기업의 사업성 자체가 훼손되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나 또는 시장은 문제 없더라도 업종이 좀 너무 심각하게 주가를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적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액티브로 투자를 하고 있고, 패시브는 그냥 기준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6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6가지 중에 한 60%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저퍼, 저PBR, 저PCR인데 이 6가지 기준을 가지고 7가지 방식으로 조합을 해요. 조합을 해서 종목을 일괄적으로 그냥 다 뽑아냅니다. 종목들을 뽑아내다 보면은 저평가 점수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거기서 제 나름대로 저평가 점수를 측정을 해서 좀 많이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비중을 좀 더 둬요. 그렇게 해서 종목이 그냥 200개 내외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분기마다 한 번씩 나눠서 일괄적으로 그냥 다 사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 분기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요. 사실 한국 시장은 돈 벌기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난이도 있는 시장이에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데에는 상당한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술적 노하우 중에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재무에 대한 어떤 사항들은 한글로 읽으면 되니까. 근데 영어 같은 경우 제가 세세하게 읽지를 못해요. 아마 영어를 됐다면 한국 주식은 아마 30% 정도밖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의미 있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30살 넘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첫 투자가 금하고 은이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좀 아픈 상처예요. 그래서 아마 1억 넘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냥 원금만 회수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뭐 굉장히 손실이죠. 저는 처음에 투자를 공부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득대고 봤는데 왠지 금하고 은에 좀 끌렸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금이라는 것 자체가 보고 있으면 이쁘잖아요. 그리고 또 은도요. 저도 이제 취미삼아 코인 같은 거 집에 좀 있거든요. 햇빛에 비치고 있으면 되게 하얗고 반짝반짝 빛나 되게 이뻐요. 또 얘는 주식처럼 상장 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음모론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지도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 보면은 그렇게 오를 만한 자산도 아니에요. 사실 자본주의에서 어떤 투자라고 한다면 자본이 집중이 되고 그 집중된 자본으로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인프라 위에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 부가가치를 투자자들이 서로 나누어 갖는 거거든요. 금과 은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투자가 아니라 측정하는 수단이에요. 지금 그냥 5% 비중으로만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전부 다 주식 투자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규직을 하지 않고 단기 계약직 형태로 일을 했어요. 학원에서 주말에 시간 강사도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 한 달에 30만 원 안 썼거든요. 가만히 있었죠, 그냥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축액이 1년에 한 6천, 7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억씩 모으는데 1년 반도 채 안 걸렸어요. 그때부터는 돈 모으기가 되게 좀 빨라졌어요. 1년에 한 쉬는 날이 열흘 됐었나? 남는 시간에 전부 다 책 보면서 투자 연구했는데 되게 지겨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지겨 하고 다 집어치우고 한 3개월 동안은 리니지를 했어요. 열심히 이제 아이템 노가다를 죽어냈어요. 한 3개월 그렇게 하고 나면 되게 지겹거든요. 이제 장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딱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지겨울 때마다 주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해는 그게 5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됐었어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한 번은 다음 해에 팔은 적이 있었거든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제 40살이 되면 다른 걸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 타인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 준비를 했고, 40살, 41살, 2019년 그때 말 정도 됐을 때 투자에서 사는 데는 사실 문제 없겠다라고 제 자신이 했어요.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글쎄요, 그 하도급 체계 개발자 생활이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 상사분이 항상 청사분들 같은 분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동료도 항상 내 마음에 드는 동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다 마찬가지이긴 할 거예요. 더 이상 하기도 싫고 고객 갑질하는 것도 싫고 못 봐주겠고 사이좋게해서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만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지금 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에이 파이어좋게 하자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